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44페이지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5억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은 덥석 5억 대출일까요? 아니겠지요. 과연 얼만큼 대출인가 한도로 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대출 심사하는 건데, 이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심사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먼저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이다 할 수 있겠죠? 주거용 부동산 이와 같은 경우에는 LTV, DTI 등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LTV, DTI 두 가지만 적용한다라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알게 모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 참고하시고, 우리는 LTV, DTI 두 가지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때 LTV는 우리가 투자론편에서 배웠죠. LTV는 뭡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 DTI는 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겁니까? 바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LTV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하고 DTI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대출자들은 둘 중에 높은 금액을 한도로 할까요?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할까요? 낮은 금액이 되겠지요. 왜? 대출자도 대출은 위험으로 줄이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험도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이야기는 결국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한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용이다, 주택담보대출 이 같은 경우에는 LTV, DTI 등을 통해서 최대 대출 가능액 심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인데 우리 흔히 상가 건물이다 좋습니다. 또는 오피스 빌딩 이것은 상업용 부산 이 같은 경우에는 LTV 그리고 DCR 를 통해서 심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LTV는 결국 뭡니까? 우리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고, DCR이라는 게 있어요. DCR 이분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투자협회에서 부채 감당률을 배웠잖아요. 부채 감당률 이게 결국 뭡니까? DCR 이걸 의미하는 거죠. DCR은 부채 감당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채 감당률은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그럼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이때 부채는 뭘 뜻입니까? 부채 서비스액. 그럼 뭘로 감당하는가 측정하는 겁니까? 순영업소득이다. 그래서 우리 플로차트에서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배우면서 이 부채 서비스액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측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뭘로 측정하는 겁니까? 순영업소득으로. 그래서 이 선화 딱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 감당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채 감당률은 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에요? 순영업소득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이는 영업 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상업용 부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LTV 그리고 DCR 등을 적용해서 대출 가능액 심사를 하게 된다. LTV는 부동산의 가치기로 심사하는 방법이고, DCR은 뭘 기준합니까? 순영업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한다 생각하시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LTV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있겠지요. DCR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최대 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출 심사 기준 개괄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다. 주거용산 심사 기준 대표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LTV라는 게 있고 DTI 등을 통해서 심사한다는 이야기. 이때 LTV가 있죠. LTV는 영어 첫 글자 따놓은 거가 있습니다. L은 뭡니까? 론, 돈 빌린다는 이야기죠. V는 뭡니까? value, 부동산의 가치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참 돈 빌린 비율이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부 비율이다. 대출
대출 비율이다. 다음은 융자 비율이다. 저당 비율이다. 담보 예, 인정 비율이다. 참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론 편에서는 대부 비율, 자, 이 말을 많이 쓰지만 금융 이 파트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가치 기준 심사하기 때문에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알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이다. 우리 지금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이 나온다면 반드시 괄호에 LTV 이걸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TV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가치 기준 심사하는 기준이다. 이 생각하시고, 자, 우리말로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LTV는 자,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LTV는 부동산 가치로 심사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LTV는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자, 융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 된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예를 통해서 뭘 구하자는 얘기예요? 대출 가능금액 이걸 구해보자. 그럼 여기에 뭘 구하자는 겁니까? 바로 여기는 자, 융자금, 예, 대출금 이걸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보자. 자 보세요. 대출금은 즉 융자금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에 부동산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LTV 곱하기 예,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LTV 기준에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 무조건 부동산 가치 LTV 비율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요령을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 푸는데 이 식 쓸 시간 없어요. 이거 썼다 그러면 이미 제한된 시간 초과하는 겁니다. 그 요령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이제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 산정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제 부동산 가치, 자, 주택 가치가 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5억인데 이때 LTV 50%가 적용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 부동산 가치 무조건 LTV를 곱하자 그랬죠? 얼마입니까? 2억 5천이 되겠지요. 2억 5천. 그래서 이때 대출 가능액은 2억 5천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네, 자, 부동산, 즉, 주택 가치는 5억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LTV 비율이 60% 상향 조정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자, 대출하면 얼마입니까? 무조건 부동산의 LTV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얼마입니까? 3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또 LTV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받을 수 한도가 늘어난다. 알 수 있겠지요. 늘어난다라는 것 따라서 LTV 이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에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택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는 알 수 있겠지요. 반대로 LTV 비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그럼 대출에서 한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정책적으로 또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되겠죠.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선 LTV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1선 수요를 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나 1선 LTV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게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LTV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튼 우리가 LTV를 기준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해보자.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동산 가치에 LTV 비율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다. 다음, DTI 설명을 드립니다. DTI는 영어 척을 쳤다는 거죠. D는 뭡니까? 부채라는 이야기예요. 2, I는 뭡니까? 인컴, 소득이죠. 그래서 DTI는 과거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과거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DTI는 뭡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보다도 오래된 문제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 이 표현이 나와 있고, 최근 문제는 뭡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재 넘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못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시험 때 최근 5개월 동안 정확히 표현은
8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출제 계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해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요약집 나올 거예요. 거기는 판서 내용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DTI는 어떻게 변단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DTI는 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했습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누구의 소득입니까?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DTI는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에는 연소득도 있고 월소득도 있겠죠? 주로 연소득을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DTI는 이제 이렇게 변되는 겁니다.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만약에 월소득을 기준한다면 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연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말해서 DTI는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는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요. 상환액. 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다서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데, 자, 잘 보세요. 자,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런데, 자, 이 안에는 먼저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해당 주택 담보 대출에 따른, 자, 내가 이택을 담보로 쓸 때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해당 주택 담보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기 전에 사업자 명목이다. 이렇게 또 빌려 쓴 돈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걸 모두 모아가지고 기타 부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타 부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기타 부채에 따라서는 자, 연간 이자 상환액을 고려하는 겁니다. 고려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합해 놓은 게 결국 뭡니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보셔요. 이 둘을 합해 놓은 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내가 이택을 담보로서 지금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때 해당 주택 담보대출 여기에 대해서는 자, 연간 뭘 고려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 그렇지만 기타 부채다. 이 분에서는 뭐만 고려합니까? 이자만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는 원리금이 아니에요. 이자만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 담보주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여기다가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 이걸 더한 값이 바로 뭡니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DTI 공식이 지금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항상 우리 시험은 시험 당일 기준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예에서 10월 올해 며칠입니까? 27일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럼 27일 현재를 기준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공부를 했어요. 공부에 학교는 이 과목도 법과도 관련이 약간 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3월 달에 변했어요. 그럼 결국 뭘로 공부해야 됩니까? 3월 달치로 다시 공부해야 되겠지요. 이게 10월 달에 또 바뀝니다. 이걸로 또 공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점은 학교는 이 과목보다 공법이 더 심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도 이제 매번마다 바뀐 내용이 있으면 바뀐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시험 임박에서 10월 초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바뀐 내용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장 가서 절대 혼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 내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었다.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해당 주택 담보 대출 및 기존 주택 담보 대출에 따른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리고 이제 기타 부채에 따른 자,
연간 이자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한 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합한 게 여기는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존 내용과 바뀐 내용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여기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걸 포함하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기 전 이 부분을 흔히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존 DTI 그리고 바뀐 후 이분 어때요? 신 DTI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 DTI다 이런 표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새로 바뀐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현재는 기존 DTI를 적용합니까? 신 DTI를 적용합니까? 신 DTI 이걸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적용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지금 우리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기존 DTI였던 신 DTI였던 뭘 고려합니까? 이자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자만 고려하겠다. 여기에 이제 원금까지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겠다는 이야기 이걸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이다. DTI는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걸 기타 부채도 원금 상환액에 포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지표가 바로 어떤 게 DSR이라는 거예요. 이 지표가 DSR이다. 이 지표 DCR과는 또 다른 겁니다. DCR은 부채 감당률이지요. 이 지표를 DSR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 또 시사적 용어로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SR이다. 자,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변했을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자, DTI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변했죠. DSR은 어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왜? 기타 부채 이분은 어떤 원리금을 고려하기 때문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가 바로 DSR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DSR은 심사 기준으로 활용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제때 제때마다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현재는 대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부가 앞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이걸 시작하겠다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할 예정이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같이 정리하면서 한 번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또 이게 도입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때 또 이야기를 드릴 거란 이야기예요. 자꾸 들어오니 날 같아서 한 번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굉장히 시사적인 용어를 쓰니 많이 들어볼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현재는 이제 뭘 적용합니까? 신 DTI 여기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대출 심사하면서 현재 DSR은 적용을 하나 안 한다. 현재까지 신 DTI 이걸 적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같은 DTI를 통해서 대출 가늠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 가늠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기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걸 사실은 구하는 겁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자 이걸 구해서 대출 가늠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분도 실제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 풀어서 이 공식 언제 다 적고 있어요. 그렇죠? 이 공식 전수만 제한된 시간 이미 초과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의 비법으로 요령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령만 딱 익혀놓으면 우리는 무조건 제한된 시간에 문제 다 풉니다. 앞으로 제발 좀 나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럼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늠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무조건 자,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한다는 이야기. 자, 여기 보세요.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해지면 결국은 뭘 구하는 겁니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의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구했어요. 이거 근데 우리가 궁조로 구하자는 건 뭡니까?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이걸 구하고자 했더니 이 값을 계산했으면 이 값에서 뭘 빼줘야 됩니까?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을 빼줘야 되겠지요. 그럼 어때? 이 값만 남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단계는 자, 이제 1단계에서 구한 값이 있겠죠? 여기서 기타 부채에 따른 어때? 연간 자, 이자 상환액이 있으면 무조건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2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다. 자, 보세요. 자, DTI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한다? 1단계 뭡니까? 무조건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연소득 기준하는 겁니다.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해준다. 그래서 2단계는 뭡니까? 이때 나온 금액에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을 무조건 빼준다. 이게 없으면 바로 3단계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 그럼 이때, 이제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 있겠죠? 금액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2단계에서 우리 뭘 산정했습니까? 상환액, 이걸 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편에서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한 상환방식에서 현재 내가 대출 쓴 금액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다. 이걸 배웠죠? 우리가. 그럼 결국 벌써 이제, 자, 연금의 현재 가치. 이걸 계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나갑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가 뭡니까?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 자, 지금 우리는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걸 구해서 연금, 이걸 찾아낸 겁니다. 연금이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지요. 액, 이걸 찾았어요. 그렇죠? 이걸 찾으면, 자, 연금의 현가에서 주어지면 당연히 어때? 곱해버리면 대출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 또 연금의 현가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뭘 주면 저당상수를 주어집니다. 그럼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에서 어때? 역수 관계에 있다. 이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역수관계 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연금 나누기 어때? 저당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연금은 원리금 상환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생각하셔서 3단계는 결국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자, 이걸 산정했으니까 연금의 현가에서 주어지면 결국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 곱해버리면 되겠지요. 저당상수 주어지면 어때? 나눠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저당상수 맞춰지니까 이 값을 어때? 저당상수로 나눠버리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를 어때? 단계를 숙지해버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단계가 뭡니까? 우리 연소득 기준일 때 무조건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단계 뭡니까? 이때 산정 금액에서 연간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을 무조건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단계 뭡니까? 이때 산정 금액에서 저당 상수하면 무조건 나눠준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3단계 통해서 우리가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상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자, DTI 40%가 적용이 됩니다. DTI는 40%가 적용이 되고요. 자, 연소득은 자, 6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연소득은 6천만 원이다. 그리고 기타 부채는 없습니다. 없고 저당 상수가 0.1이다. 자, 이 조건만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이 조건만 고려해서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1단계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무조건 이제 연소득이니까 연소득 기준하면 되겠죠? 1단계는 뭡니까? 연소득에 무조건 뭘 곱해준다? DTI 비율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곱해준다. 그럼 연소득에 DTI 비율 곱해주니까 자, 어때? 6천만 원 여기에다가 DTI 비율 40% 곱해준다. 이게 1단계잖아요. 1단계 얼마입니까? 2,400이 되겠죠? 2,400이다. 다음 2단계는 뭡니까?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는 빼주는 2단계잖아요. 여기는
기타 부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로 3단계 넘어가면 되겠네요. 3단계 뭡니까? 이때 산정된 금액에서 저당상수 재면 저당상수로 때 무조건 나눠주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2,400 나누기 0.1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억 4천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가늠해 2억 4천 이걸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어때? 우리가 이 단계만 이해하면 어때?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다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요건 일정합니다. 이제 DTI 비율이 50% 상향 조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무조건 연소득 된다면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해주자는 이야기야. 50%. 곱해주면 얼마나 합니까? 3,000만 원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1단계였지요. 이때 기타 부채다는 연간 예산순위 빼준다 했지요. 없네요. 바로 3단계 넘어가자. 그럼 이제 이때 산정된 금액을 어때? 저당상수로 나눠준다. 그럼 3천만 원을 0점 나누니까 얼마 됩니까? 3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3억이 된다. 그래서 이제 DTI 기준으로 대출하면 얼마 됩니까? 3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먼저 소득이 동일합니다. 그럼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어때? 그만큼 대출 한도가 어때?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DTI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대출 한도는 어떻습니까?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연결시켜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대출 한도 늘어난다 그랬죠? 따라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 다음 DTI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는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됐어요. 그럼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수를 어때? 자극시켜야 되겠죠. 이때는 어때?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정책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이 돼서 과열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어때? 줄여야 되겠죠? 1선 LTV 비율 하향 조정하겠다. DTI 비율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게 정책 유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자, LTV나 DTI는 주택담보대출서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할수록 그만큼 어때? 대출가서 한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고 LTV,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그만큼 대출 한도는 어때?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사례를 통해서 기존 DTI와 신 DTI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무슨 이제 우리가 이래서 갑시다. 자, 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한 채인데 우리는 LTV는 제외하고 DTI 이것만 적용하자는 이야기예요. DTI 이것만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적용하자. 그럼 이때 무슨 이제 DTI 이것만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은 얼마 됩니까? 2억 4천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 조건에서 내가 이 택을 담보로 해서 DTI하면 적용하면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2억 4천 받을 수 있겠죠. 만약 이때 기존 대출이 1억이 있다면 추가로 얼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억 4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자, 이처럼 A, B 주택 두 채가 있다는 이야기. 두 채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채인데 기존 DTI를 적용합니다. 기존 DTI를 적용했을 때는 이제 A라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나중에 DTI하면 우리 적용한다 했습니다. LTV는 제외하고 DTI하면 적용한다. 그럼 자, 기존 DTI에서는 어떤 이제 지금 주택이 두 채 있다 할지라도 이 DTI 이 조건을 건다면 A도 어떻습니까? 2억 4천, B도 어때? 2억 4천 이렇게 대출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결국 기존 DTI는 주택별이에요. 주택별. 건별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건별로 가능하다. 그리고 신 DTI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존 주택담보출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별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합산. 이 차이에요. 이 차이. 합산. 그럼 결국 어떤 이제 기존 디테일 적용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건만 고려한다면 여기는 자, 이 조건만
고려한다면, 그런다면 A 주택도 2억 4천, B도 2억 4천, 총 어때? 4억 8천 대출이 가능했겠지요. 그렇지만 신디테일 적용한다면, 어때? 둘 모아가지고 결국은 얼마 됩니까? 2억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디테일 정했을 때 어떤데?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어때? 2억 4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때? 자, B라는 주택 하나 더 구입하면서 추가로 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주택, A라는 주택에서 내가 1억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B라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더 바꿔주는데 한도가 얼마가 돼버립니까? 1억 4천이 돼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디테일 도입은 뭐 때문에 도입했을까요? 바로 이처럼 이제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에서 대출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신디테일 도입한 건 결국 다주택자, 이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를 어때? 억제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 DTI와 신디테일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기존 DTI는 주택별로, 건별로고, 신디테일은 뭡니까? 합산해서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가지면 기존 디테일 적용이나 신디테일 적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저렇게 계산문이 나와도 주택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신디테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그렇지만 여러 주택 있을 때 있든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제도를 조금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택담보출의 심사 기준이다. 가장 대표되는 LTV, DTI 이 부분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고,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자 그러면 223페이지를 보세요. 223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양괄 1번 대부 비율 우리 설명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양괄 3번 보세요. 양괄 3번 보시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나와 있죠? DTI.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괄 4번 저희들이 투자할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부채 감당률, 이게 결국 뭐냐 합니까? DCR 이걸 의미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드린 DCR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면 2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226페이지 보시면 자, 26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인류화전 때 한 번쯤 풀어드렸지만 또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세요. 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택 시장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묻고 있죠. 자,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겁니다. 자, 연 저당상수 0.1입니다. 자, 대출 승인 기준이요. LTV 시장가치는 60%입니다. 자, LTV 시장가치는 몇 프로입니까? 60%. 60%. 다음 DTI입니다. DTI 40%죠? 40%. 그리고 그 다음 좀 지문을 보세요. 두 가지 승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둘 모두를 충족시키면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한도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지 이런 문제하면 요령껏 풀자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시간 없다 했어요. 요령껏 풀자. 무조건 LTV를 기준으로 대출을 가는 건 어떻게 산정된다 했습니까?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만 곱하면 그랬지요. 그죠? 보세요. 부동산 가치를 몰라는 얘기예요. 시장 가치. 기준하는 이야기죠. 그럼 자, 문제 시장 가치 얼마 들었습니까? 3억. 그럼 3억에 60%니까 얼마입니까? 1억 8천. 1억 8천. 하나 찾았죠. 다음 이제 DTI 기준하자는 이야기예요. DTI 기준인데 이제 준 조건이니까 연소득이 들어있죠. 그럼 이제 우리 연소득 했을 때 자, 1단계가 뭡니까? 무조건 연소득의 DTI 비율 곱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연소득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여기에 DTI 비율 40% 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2천만 원이 되겠지요. 그리고 2단계가 뭡니까? 이때 산전등급에서
기타 붙여 있으면 연간 이자상환을 빼주는 게 2단계잖아요. 그러나 주어진 요건이니까 기타 붙여 없다고 했어요. 그럼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3단계 뭡니까? 저당상수 주어지면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당상수 0.1 주어졌네요. 그럼 결국 2천만 원 나누기 어떻습니까? 0.1 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2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계산기가 필요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은 1억 8천. 예,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2억. 그럼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최대 한도로 나와서 최대 대출 가능액은 얼마가 된 겁니까? 1억 8천이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실질시험 출제는 기출 문제예요. 예, 우리 시험은 이런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 제한된 시간 내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령만 잘 익히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하면 어떻게 산정합니까?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만 고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을 산정하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연소득 기준하면 1단계 뭡니까? 연소득의 DTI 비율을 무조건 고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고해준다. 예, 그리고 2단계는 이때 산정되면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을 쓰면 이걸 때 빼주는 게 2단계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산정되면서 저당상수 저지면 나눠주는 게 3단계. 그럼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푸는 우리 비법이에요. 법이다. 어때?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연습하시면 시간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발 좀 나왔으면.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우리 시험 매월 빠지 않고 나온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28번 더 풀 겁니다. 28번. 지금 2번 풀었어요, 2번. 그죠? 1, 2에서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3, 4, 5에서 한번 풀어드렸죠? 앞으로 28번 남았어요. 이제 그래 풀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이 마시고 그랬고 요령만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 대출 가능액 산정하는 이 부분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LTV, DTI 이게 지금 투자료편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금융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때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이야기했다 생각하시고 교재 자꾸 왔다 갔다 한다. 너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학습 편의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좀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제도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야기 드렸죠? 다음 오늘 말씀드린 저당의 상환 방법. 다음 최대 대출 가능액 산정하는 거. 이런 점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자,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 있습니다. 책 찾지 마세요, 또. 예. 자, 유동성이 낮은 상품이 있어요. 보세요. 예. 자,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는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거지요. 이처럼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어떻습니까? 자, 유동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좀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흔히 유동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동하다라는 이야기. 그럼 쳐보세요. 지금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여주는 이 과정에서 증권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증권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증권화다. 결국 유동성이 안 좋았을 때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품을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증권을 팔면 좀 더 잘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주 쉽게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500억짜리 건물 있어요. 500억짜리 건물. 이걸 저한테 사라 그러면 제가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못 삽니다, 못 사. 그죠? 못 삽니다. 이거 사면 왜 여기 나옵니까, 제가? 그죠? 예, 못 삽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잘 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걸 500억짜리 건물 기초해서
5천짜리 쪼개서 증권을 발행해서 판단하면 천억 대 10개는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증권 발행해서 좀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발행된 증권을 매각한다면 좀 더 쉽게 팔아볼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생각합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도 유동성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유동성이 안 좋은 상품이라는 이야기. 유동성이 안 좋은 부동산 상품을 유동성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유동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잘해서 우리가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현재 우리가 도입된 시행도에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체로 IMF 이후에 다 이제 도입된 제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기여할 건 3가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유동성이 낮은 자산,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들어볼 수 있겠지요. 자, 500억짜리 건물 팔려니까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유동성 낮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업의 매출 채권을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 채권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건데, 이때 매출 채권은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자, 자동차 판매회사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 판매회사는 자동차 할부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년 할부로 판매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할부금 더 받을 권리를 판매회사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매출 채권이에요. 이걸 판다면 팔릴까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안 팔리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증권을 발행하고 이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좀 더 쉽게 팔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500억짜리 건물 팔려니까 안 팔리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기초해서 5천짜리 쪼개서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단하면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얘기죠? 투자 매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 기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산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발행된 증권이 있죠. 이때 발행된 증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뭘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했습니까? 바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했다 이런 의미에서 자산 담보로 했다.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이때 자산은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asset 첫 글자 A 따겠지요. 담보했다. fact 첫 글자 B. 증권 security 첫 글자 S. 그래서 자산 담보부 증권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ABS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영어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어는 몰라도 돼요. 하여튼 자산 담보부 증권 이건 뭐라 표현합니까? ABS. ABC가 아니에요. ABS. 그럼 이제 자산 유동화 제도 일통해서 발행된 증권이 바로 뭡니까?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ABS. 이런 의미에서 자산 유동화 제도 ABS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있겠지요. 바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다 해서 흑자부도 이럴 때 미연에 방지해보자. 이것도 목적으로 도입됐다. 참고하시고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주택 저당 채권이다 이 표현이네요. 주택 저당 채권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저당 채권이다 또는 대출 채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이다 줄였을 때 저당 채권 표현하죠? 앞으로 저당 채권 이 표현 아주 많이 쓸 겁니다. 말씀에 이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담보 대출할 때 뭘 설정합니까? 저당권 또는 근저당 설정하시죠. 이때 설정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걸 저당 채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 채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채권 이 표현하면 쉽게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설정하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내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 받았습니다. 그럼 대체로 근저당권 설정 많이 하잖아요. 이때 금액은 얼마로 설정되는 겁니까? 대체로 20% 정도 더해가지고 1억 2천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걸 팔라 그러니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언니한테 1억 2천짜리 근저당권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예, 좋습니다. 잘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결국 유동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다. 그럼 이제 저당채권도 유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를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 어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이 바로 이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행된 증권이 있지요. 이때 발행된 증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자, 뭘 기초해서 증권을 합니까? 저당채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한다. 주택 저당채권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에서 주택 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 저당채권 담보부 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너무 길죠? 이걸 줄여가지고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저당은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모기지. 첫 글자 M 따겠죠. 담보에다 back B 증권 시큐리티 S. 그래서 저당 담보부 증권 뭐랍니까? MBC가 아니에요. MBS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일종에서 발행된 증권이 뭐가 된 겁니까? 저당 담보부 증권 MBS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BS가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는 또 MBS 제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는 무엇 때문에 도입됐을까? 바로 주택 담보대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일단 이제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저당 채권도요. 저당 채권도 유동성이 어떻습니까? 낮은 자산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넓게 보면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자산 유동화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MBS 발행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떼가지고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산 유동화 제도나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모두 어때? 부동산과 당연히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되는 거고, 기본 골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뭘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제도와 여기서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여기서는 증권 발행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저당채권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나머지는 어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오시면 리츠 이런 표현 들어오셨나요? 리츠,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 우리는 부동산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자, 투자 회사다,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렇게 해서 리츠 표현되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럼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어떤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조달한 자금을 전문가가
전문가가 운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어때? 배당 형태로 분배해 주겠다. 바로 이 제도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제도 무엇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이건 이래서 하세요. 예. 자, 주식 발행을 합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고가의 부동산 상품을 어떻습니까? 소액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자,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그래서 내가 100억짜리는 가져오지 못해도 부동산 투자에서의 주식을 가져만큼 어때?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소액의 일반 투자에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예요. 그자 또한 전문가가 운영한다 했어요. 그럼 전문가니까 이는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다. 그래서 간접 투자의 기회를 어때? 제공하자는 이야기.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게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유동화 제도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신 경우는 부동산 유동화 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유동화 제도,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산 유동화 제도 이를 통해서 발행된 증권이 바로 뭡니까? 자산 담보부 증권 ABS다라는 거죠. 다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이를 통해서 발행된 증권이 뭡니까? 저당 담보부 증권 MBS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에서는 뭘 발행합니까? 주식을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 시험 또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저당 채권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가 된 건 뭐가 될까요? ABS입니까? MBS입니까? MBS. 자, 보세요. 저당 채권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가 된 건 바로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가 되겠죠? 다음은 지분을 증권한 상품 중에 대표가 된 건 셋 중에 뭐가 될까요? 부동산 투자사겠죠. 자, 지분을 증권하게 됐어요. 그럼 결국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투자사가 대표인 상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당 채권을 증권화 한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뭡니까? 저당 담보증권 MBS다. 다음 지분을 증권화 상품 중에 대표되는 건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벌써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드릴 겁니다. 살펴드리고 자산 유도제는 기본적으로 권력만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분 하나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분금융. 다음은 이제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 자, 지분이니까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매각한다. 이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분금융 인류에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겠죠. 지분금융, 이래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분 증권이다. 표현한다. 지분 증권의 가장 대표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주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금융이라고 했어요. 부채금융은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 발행한다. 사채는 쉽게 생각하면 채권이에요. 채권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저당을 설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게 바로 부채금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건 뭡니까? 지분금융.
다음은 이제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건 바로 뭡니까? 부채 금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금융 1에서 발행한 증권이 부채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증권의 가장 대표는 바로 뭡니까? 사채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매자닌 금융은 이제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자금 조달 방식을 총칭해서 우리가 매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매자닌 이건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탈리아 말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 보셨을 겁니다. 자, 1층이 어떤지 이 건물인데 층고가 아주 높아요. 1층이 층고가 아주 높아가지고 여기 계단이 있어요. 계단 통해서 올라가면 어떤지 이렇게 계단 통 올라가가지고 여기 어때? 난간 있죠. 난간 이걸 딱 잡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그리고 얘가 2층이란 이야기. 그럼 자 이 부분. 자 이건 뭡니까?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해서 이탈리아로 메자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의 중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제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의 중간적인 성격인 자금 조달 방법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매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매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용어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분 금융인지 부채 금융인지 매자닌 금융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상법상 주식회사잖아요. 그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식 발행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합니까? 지분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지분금융이다. 다음은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다. 이것도 쉽게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펀드에 가입했냐? 그럼 펀드에 가입한 만큼 어때? 그 펀드에 어때? 지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지분을 매각하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어디에 합니까?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에 의한 증자다라는 게 있어요. 이때 공모는 공개 모집의 약자입니다. 공개 모집. 불특정 다수를 대상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증자는 뭡니까? 자본금을 증가시키겠다. 자본금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겠는데 이때 공개 모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모에 의한 증자, 이도 주식 발행 관련된 이런 의미에서 뭘로 보니까 지분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디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신디게이트 그리고 조인트 벤처. 이때 신디게이트나 조인트는 모두가 개발 사업 방식이에요. 개발 사업 방식인데 신디게이트는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고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한다. 이 차이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개발 사업 위해서 100억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억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조달해 딱 두 명이 50억씩 출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소수가 참여하는 게 뭡니까? 조인트 벤처. 다음 1000명이 1000만 원씩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0억 되죠? 예. 자, 이처럼 다수가 참여한 게 뭡니까? 신디게이트. 그걸 잡아서 이제 이처럼 소수가 됐건 다수가 됐건 출자한 사람은 출자만큼 뭘 갖는 겁니까? 지분을 갖는 거잖아요. 언니 출자만큼 지분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지분 금융이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다수 소수 이런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재도 설명이 좀 되지만 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없고 우리 시험에는 뭡니까?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는 지분 금융인지 부채 금융 이걸 묻는 겁니다. 뭐가 됩니까? 지분 금융이다. 그래서 지금 5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금 조달은 지금 지분 금융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자산 담보부 증권. 자, 이게 뭡니까? ABS. 자, 사실 우리도 지금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분을 지금 먼저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 이분을 이야기 안 쓰면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이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어때? 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부채 금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산 담보로 삼아놨으니까 부채 금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저당 담보부 증권입니다. 저당 담보부 증권 이게 뭡니까? MBS는 당연히 어때? 예, 저당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한다는 이야기야. 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저당 설정, 예, 뭡니까? 부채 금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쉽게 이래서 하세요. 자산 담보부 증권, 저당 담보부 증권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는 부채 금융을 바라보는 건데 이는 어때?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는 저당을 담보로 하고 있다. 다 담보가 잡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채 금융이다. 부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는데 이때 사채는 뭡니까? 채권이라고 그랬지요.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조달하고 예, 자 주택으로 상환하자. 집 지어서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주택 상환 사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채니까 채권 발행이 이루어진 거죠. 채권 발행이니까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MBS. 이 상품을 넓게 보면 어디 한다세? 부채 금융이 있죠. 그렇죠? 이 상품도 저희 5, 6 과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배우는데 이 상품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예, MB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MBB, 다음은 MPTV라는 상품이 있어요. 다음 CMO라는 상품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영어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에서 하면 이런 거 말 바꾸는 겁니다. MPTV를 어떻게 바꿉니까? MPTC 이렇게 바꿔놔요. 그렇죠? 잘못된 지문이다. 그죠? 그래서 또 욕 뒤지게 먹는 거죠. 그죠? 욕만 하죠? 예. 별로 반응이 없는데 하여튼 욕만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이처럼 MBS 상품도 아주 다양하다. 그 중에 MBB, MPTV, CMO 이 상품들 모두가 채권 형태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채권 형태로 발행이니까 당연히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부채 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류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ABS 자산 담보부 증권이죠. MBS 저당 담보부 증권, 주택 상환 사채 이들은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이다. 특히 예, 저당 담보부 증권 MBS 상품 중에서도 MBB, MPTV, CMO 이런 상품들이 있다는 이야기야. 모두가 채권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들도 다 어디 합니까?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상품 구체적으로 암기법 다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법 다 말씀. 지금은 말씀드려야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배우고 나서 어때? 암기법이 통하는 겁니다. 통하니까 절대 걱정하시고 하여튼 MBB, MPTV, CMO 이들은 어때? 다 예, 자 MBS 상품의 일종의 채권이 발행됐죠? 그래서 부채금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료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다음은 예, 전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사채. 자, 그리고 신주 예, 인수권부 사채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채다 이제 이때 참고만 하세요. 전환사채 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예, 대기업들이 예, 자식들한테 지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불법 준수한 중에 하나예요. 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집은 대기업이 아니어가지고 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전환사채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다라는 이야기요. 이때 사채 이분들이 사채는 뭡니까? 채권. 사실 이때 사채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 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서 사채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사요. 하지만 사채는 이제 채권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문제로 전환 사채나 전세나 신주 인수사채 모두가 어때? 채권의 형태로서 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채권대 발행인데 전환 사채는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옵션. 다음 신주 인수금사채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환사채는 사채, 채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럼 발행이 되는데 이제 일정의 경과면 채권 금액 이 자체가 어때? 이 자체를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신주 인수금사채는 당초에는 채권으로 발행이 되지만 일정이 경과한다면 이 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이제 발행회사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어때?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전환권이나 신주 인수권 모두가 뭐와 관련된 권리입니까? 주식과 관련된 권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 보니까 채권은 뭡니까? 부채. 주식은 어때? 지분. 그렇죠? 지분과 부채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세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어떻습니까? 매자닌 금융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매자닌 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때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물어본 적도 있는 겁니다. 그때 답이 신주 인수권 사채였죠.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자금적 방법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걸 구별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은 한 문제로 나오기도 무조건 매형에 빠졌고 지문 한두 개 나옵니다. 나와요. 잘 구려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지분 금융, 부채 금융,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공모형 증자,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트 이들은 어디 합니까? 지분 금융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ABS, MBS, 주택 상환사채, 부채 금융이 되겠죠? 부채 금융이다. 특히 MBS 상품 중에서도 MBB, MBTB, CMO 이들은 어때? 부채 금융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금사채 이 두 가지가 대표이 어디 합니까? 매자닌 금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몇 페이지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냐? 235페이지로 오세요. 페이지. 자, 235페이지. 235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 2번 챕터, 부동산 금융의 종류다서, 양물 1번, 자금 조달 방식에 따른 부동산 금융의 종류다서, 동그라미 1번, 지분금융. 들어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 신디게이트, 기업번, 니은번, 조인트 벤처, 디귿번, 부동산 투자 신탁. 이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되겠지요. 다음 1번,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다.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지분금융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부채금융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드린 중에 디귿번 주택 상환사채다. 1번 자산 담보부 증권이다. 이들은 어디에 왔습니까? 부채금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올라서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박스 보시면 1번 문제 들어있죠? 문제 간단하니까 얼른 풀어봅시다. 부채금융을 모두 그것은 조인트 벤처는 어디에 합니까? 지분금융. 자,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이게 자산 담보부 증권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예, 부채금융이 되겠지요. 자, 주택 상환사채 부채금융, 공모형 증자 지분금융, 부동산 신디게이트 지분금융이다. 알 수 있겠죠? 부채금융 뭡니까? 니은 디귿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한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 시험 기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유동화제도 대표된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좀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 주택 저당층 유동화제도 부동산 투자에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